구소련 시절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얘네들도 드론을 운영했었거든요. 그게 21세기에 느닷없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중심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별로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나라처럼 상시 전쟁을 준비했던 나라도 아니고 또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거리 중심 타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고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엄청난 과학기술을 구소련으로부터 인수받기는 했죠. 그러나 핵폭탄을 포기하는 대가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투발해야 했던 미사일도 보유를 못했던 거죠. 이제 그 중심 타격을 하려다 보니까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구소련, 옛날에 소련 시절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던 TU-141 드론이 있었구나. 그때는 이게 정찰 드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찰 드론을 개조해가지고 무기를 실자, 카메라하고 있고 막 이게 정찰 장비가 들어가 있는 장비에 거기에 폭발물을 실어가지고 타격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공군기지에 폭발 사고가 나게 되자 영국 정보본부는요. 이게 어디서 날라왔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엥겔스 공군기지와 다질레아보 공군기지에 떨어진 무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3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엥겔스 공군기지는 모스크바로부터 700km가 떨어져 있고요. 러시아의 전략자산인 폭격기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전략 폭격기인 TU-95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죠. 또한 다길레보 공군기지는요. 모스크바에서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략 폭격기를 보유한 부대고요. 연료 수송 차량 등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TU-23M3 폭격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크라이나도 나름대로 공업 강국이에요. 그리고요, 우크라이나 얘네들이 하르키우에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수복을 했죠. 하르키우에 항공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구소련 시절에 조병창의 지시를 받아서 여기서 TU-141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도 이 드론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부품 같은 건 일부 남아 있겠죠. 그러면 소련이 이런 드론도 만들었어 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베트남전 때 미군이 베트남 정글 지역을 정찰할 때 유인 정찰기를 투입을 했다가 격추를 많이 당하고 조종사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비행기도 격추가 문제지만 조종사의 경우는 교육기간도 길고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면서 정찰 임무를 해야 되는 무인기의 필요성을 미국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정찰을 해요. 요거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소련도 이거 우리도 해야겠다 하고서 개발을 합니다. 미국보다 늦게 1953년 LA-17이라는 드론을 개발한 이후에 60년대부터 드론을 본격적으로 운용을 했죠. 물론 비용은 좀 부담이 됐었어요. 당시 소련 정부는 폭격기 개발로 유명했던 투폴레프 설계국에 드론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드론들이 개량이 되다가 TU-141에 와서는요. 순항 속도 시속 1100km, 항속 거리도 1000km, 목적은 정찰의 무인기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론 하면 이제 우리 쿼드콥터를 주로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건 소형 드론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이제 대형 드론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간 약 152기가 생산이 됐고요. 스트리시라는 뜻은 칼새라는 뜻입니다. 칼새는요, 4년간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비행 거리를 가진 TU-141의 이미지와 딱 맞는 닉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TU-141은 적어도 비행에 유리하고 적합하게끔 설계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나토의 방공망으로 요격이 잘 안 되게끔 비행 루트를 설정하기 위함이죠. 요게 재미난 것은 활주로 해서 이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동 트레일러에 실어서 야지로 기동을 하다가 특정 지역에 도착을 해서 바로 부스터를 점화시켜서 이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입장에서는 얘가 어디서 이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우 성가신 존재인 건 확실했어요. 필름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무선 전파가 가능한 텔레비전 카메라 등을 장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방사능 측정 장비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로 핵 개발했는지, 핵 실험을 하는지, 혹은 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지 등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게 착륙이 좀 재밌어요. 마찬가지로 활주로가 없는 데서 이륙을 했는데 돌아올 때는 그 활주로 있는 데로 가도 되겠지만 그 당시 어떤 항법의 시스템이라든지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특정 지역으로 와도 활주로에 이렇게 착륙을 시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소형 낙하산을 펴가지고 속도를 좀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낙하산을 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속도를 감속시켜서 땅에 닿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긴 밑에 착륙 받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랜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이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 군도 여유가 없거든요. 얘네도 뭐 국방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Tu-141을 그렇게 운용하는데 공을 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4년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때 정찰 자산이 필요하니까 Tu-141을 다시 꺼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는요, 돈바스처럼 단순 정찰이 아니라 생각을 바꿉니다. 야, 카메라 있는 데다가 이거 다 치우고 여기에 폭탄을 실차. 그렇게 해서 정찰 드론을 공격용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참 궁여지책인 게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했지만 미국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은 그동안 금지를 해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이 허락을 했죠. 그 전까지는 본토 타격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마스 같은 걸 주더라도 접경 지역의 제한적인 표적에 대해서 때리겠지 본토 깊숙이 타격을 시키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당장에 러시아의 중심 타격을 해야 되고 미국 무기는 쓰지 못하게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정찰 드론을 공격형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22년 3월에 그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이브 학교 캠퍼스에 Tu-141이 추락했었잖아요. 그 비행 전문가들이 보니까 야,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거다. 특히 이제 나중에 개조한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폭발물까지 실었던 걸 발견해낸 거죠. 이거 우크라이나가 공격용으로 개조를 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152대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 정찰 드론까지 공격 드론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처절한 현실, 또한 정찰 드론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우크라이나의 과학기술, 참으로 궁여지책이지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사실 러시아 본토 공격을 했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느냐? 군사적으로 사실 큰 힘을 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본토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러시아 본토가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도 동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특히 러시아는요, 러시아 본토가 적의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적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완화시켰죠.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IRBM을 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하기도 했죠. 물론 미국의 사전 통보는 했습니다. 핵탄두를 쓴 건 아니다. 그러나 IRBM은 쐈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쿠르스크 보스토니치 공항에 있는 유류 저장고를 타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미사일인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Tu-141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도 저무는 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데요. 빨리 지구상에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